아내가 제 앞에서 손목을 그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와 있는 걸 알고 찾아왔더군요. 아내는 술을 많이 마신 듯 보였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아내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내를 쳐다보고만 있었죠. 아내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아닐 줄 알았어. 적어도 너는 다른 남자하고 다를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이거였어? 나는 그래도 너를 믿었어. 그런데 날 배신해? 30년 세월을 살아온 날 배신해? 아내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순간 아내의 팔목에서는 피가 솟아올랐습니다.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 아내 팔을 칭칭 감으려 하자 아내는 거부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몸에 그 더러운 손 대지 마!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저 피부터 멈춰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있는 힘껏 꽉 붙잡고 아내의 팔을 티셔츠로 지압하며 얘기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119 좀 불러줘요. 119에 전화 좀. 저는 몸부림치는 아내를 꽉 붙잡고 함께 있었던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고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미쳤던 거지. 내가 잠시 미쳤던 거야. 여보, 죽지 마. 당신은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제발 죽지 마. 제발. 저는 아내를 부여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이대로 죽을지 모른다는 막막한 공포감이 밀려왔고 아내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저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119가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안 그래도 마음고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아내의 우울증에 불을 당기고 기름을 쏟아부은 듯 했습니다. 미칠 듯 괴롭고 속이 아팠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시골 한 동네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함께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 우리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고 둘 다 고향에서 멀지 않은 소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정비 기술을 배워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용사가 되었죠. 우리는 객지에 나가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낯설고 친구도 없는 객지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 21살. 서로에게 바라는 것도 없이 우리는 그저 서로가 좋았습니다. 순수했던 시절이었죠. 누울 방만 있고 배만 골치 않으면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동거 1년 후 고향 부모님이 우리가 동거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둘이 계속 같이 살 거면 혼인신고하고 빨리 애부터 낳으라고 성화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동거 1년 만에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2대 독자이니 어서 아들부터 낳으라고, 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아들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히 생기는 줄 알고 애 낳는 걱정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빨리 애를 가지려고 해보니 아이가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기겠지, 다음에는 생기겠지.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니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어른들은 아내가 일하느라 몸이 힘들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에다가 독한 파마약 냄새가 몸에서 빠질 날이 없으니 어떻게 애가 들어서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일 관두라고 그런 일이야 애 낳고 나서도 얼마든지 한다고요. 아내는 한참 머리 만지는 손기술이 좋아지고 남의 가게지만 단골 손님이 늘어나 일 관두기가 아쉽다 했지만 애가 우선이라며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그 후 아내는 애 가지는데 온 정성을 다 들였고 매달 달거리가 나올 때마다 엄청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년째 되던 해 아내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죠.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게 그 소식을 전할 때 아내는 제 무릎에 엎드려서 큰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혹시나 애가 생기지 않을까 엄청 마음 졸이고 있었어. 그런데 애가 생기다니. 나 꿈만 같다. 나 너무 행복해. 자기야, 우리도 이제 애 엄마 아빠가 되었으니 우리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 나 잘할게. 나 정말 잘할 거야. 그런데 우리 부부와 아이는 인연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내는 하혈을 했고 병원에 달려가 보니 아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아이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소파 수술을 해야 했고 수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아내는 밤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내가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들으며 밤새 잠들지 못했던 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첫째 아이가 유산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비슷한 시기에 둘째도 첫째처럼 3개월도 채 되기 전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절망했고 저는 애써 덤덤한 척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말이 점점 없어졌고 아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산 후 아내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걸 그 당시엔 몰랐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내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툭툭 내뱉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군요. 왜 우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고 무엇에 단단히 화가 난 듯 입도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원망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자를 기다리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하루가 멀다고 손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집 전화로 전화를 하셨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고, 며느리가 애를 못 낳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할 거 아니냐고 저보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아내가 들었더군요. 한참 통화하고 있는데 어머니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나갔는지 아내가 갑자기 수화기를 빼앗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방법이라도 찾으라고요? 지금 이혼하라는 소리세요? 아니면 바람이라도 피워서 혼외자라도 낳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애 없는 게 제 탓이에요? 왜 저보고만 그러세요? 제 마음이 어떤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다 저 때문인 것처럼, 왜 제가 흠이 있어서 애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죠? 얘가 왜 이래? 너 미쳤니? 어디다 소리치고 대들어? 네, 저 미쳤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애 둘이나 유산됐는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저는 아내한테서 수화기를 뺏고 말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만하시고 당신도 그만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아내는 저한테 소리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왜 다들 나보고 그래? 내가 뭐 어쨌는데? 왜 나보고 그만하라고 해? 다들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어쨌는데? 듣기 싫어! 제발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 그날 우리 두 사람은 결국 폭발해버렸고 저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두 사람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마음이 지쳐 있었고 마음은 밖으로 겉돌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는 걸 싫어해 웬만하면 일 마치고 일찍 들어가려고 했지만 집 생각만 하면 속이 답답했습니다. 대화도 없는 것도 싫고 웃음도 없는 것도 싫고 아내의 찡그린 얼굴도 싫었습니다. 집에 갈 시간만 되면 술 한잔 하고 가자, 오늘은 내가 산다. 퇴근하려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다들 가족 있고 가정 있는 사람들이 술 먹자고 붙잡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퇴근 시간만 다가오면 또 술 마시자고 붙잡을까봐 다들 슬슬 저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찍 집에 들어가기는 싫어 가끔 동료들하고 같이 갔던 순댓국집에 가서 혼술을 하기 시작했고 순댓국밥에 소주 한 병을 비우고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던 날 순댓국에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다 집에 가고 식당엔 여자 주인과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는 내리고 마음은 허전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갔죠. 그러다 그 여자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여자는 유부남을 만나 혼외자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나밖에 없다고 네가 내 진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했어요. 한치의 의심도 안 했죠. 그러다 애가 생겼어요. 그 남자한테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돈을 쥐어주며 지우라고 하대요. 나를 사랑하지만 가정은 버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 나이 겨우 23살이었어요. 그 남자는 40 중반의 회사 사장. 지킬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죠. 가족, 가정, 회사, 명예, 행복. 저는 그 사람의 그 어느 것에도 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 지우고 독한맘 먹고 새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하겠더라고요. 병원까지 갔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뱃속의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그 남자 곁을 떠나고 나니 찾아갈 사람이라고는 우리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이곳 우리 엄마가 하는 순댓국밥집으로 오니 우리 엄마가 하도 기가 막혀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어요. 박복한 애미 팔자를 어찌 그리 빼다 박았냐고. 하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났냐고 엄마가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엄마와 나를 버리고 어디에선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 참 웃기죠.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데. 우리 딸은 내 팔자 닮으면 안 되는데. 그 여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시원하게 울지도 못하는 여자를 보니 왜 그렇게 제 가슴이 아리던지요. 저는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으면 여기 안기라고 내 가슴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외로워서 그런가.
남자 품이 그리웠어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나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아내는 웃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늘 나를 보고 웃어주었고 아내가 툭툭 내뱉는 말을 할 때 그 여자는 나에게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고단한 세상이 달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데 눈을 돌리고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주느라 아내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점점 깊어져 갔고 제가 그 여자와 깊어질수록 아내의 우울증도 더 깊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2시가 다 되도록 저는 간판 불 꺼진 순댓국집에 앉아 그 여자와 농도 지난 얘기들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문을 세게 두드리더군요. 지나가는 취객이겠지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밖에서 끝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싶어 밖에 내다보니 문 앞에 아내가 서 있었고 저와 그 여자를 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손목을 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제발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얼굴은 사색이 되고 눈물은 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비록 아내를 피해 밖으로 나돌긴 했지만 저는 아내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는 것을, 내 진짜 사랑은 아내라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순댓국집 여자가 그러더군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다른데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마음을 먹을까봐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아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따금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아내는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밥 먹자, 약 먹어, 간단한 몇 마디 건넨 것들 외에 우리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가고 저는 더 이상 회사에서 빠질 수가 없어 회사 일하러 가기 전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내가 너무 밉고 절대 용서가 안 되겠지만은 한 번만 용서를 해주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다시 나쁜 마음 먹을까봐 너무 무섭고 걱정되고 내 마음이 그래. 내가 너무 밉고 나만 보면 자꾸 생각나겠지만 그냥 잊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나도 너무 힘들었나 봐. 그냥 좀 벗어나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당신이 날 내쫓아도 나는 당신 옆에만 붙어 있을 거야. 절대로 아무 데도 안 가. 그러니 앞으로 당신 몸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저는 온 진심을 다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는 계속 창밖을 쳐다보면서 낮은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 당신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속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당신도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아팠던 만큼 당신도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그래야 공평하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나쁜 놈이야. 당신이 아픈 만큼 나도 아파야 돼. 당신이 고통스러운 만큼 나도 고통스러워야지. 벌 받을 거야. 내가 당신 마음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으니까 반드시 벌 받게 될 거야.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수 있어. 당신만 괜찮다면 나는 다 괜찮아. 그때가 제 나이 32.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네요.
아내의 우울증 증세는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병원 따위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원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고 우리는 예전과 비슷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지나가는 애들만 보면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쳐다봤지만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아내에게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보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본가에는 저만 다녀오고 아내는 나중에 가고 싶을 때 가자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내가 쉬는 날이면 우리는 어디든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다더니 무조건 아내한테 충성하고 아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마음먹으니 우리는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듯 했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욕심도 없고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재미있게 살면 그걸로 만족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잔인하게 흘러가더군요. 언젠가부터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피로가 축적됐는지 회사만 다녀오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제가 자꾸 살이 빠지자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며 비싼 홍삼을 사서 자기는 안 먹고 저만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 잘 먹고 몸보신 해야 한다며 장어탕도 끓이고 전복죽도 만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밥상에 한 번씩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앞에 있어도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아내 정성을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입에 넣어보려고 했지만 몇 숟갈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가 딱히 아픈 것도 아니었죠. 어떻게든 먹어야 힘이 날 텐데 입맛도 없는 데다 뭘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해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대로 있을 게 아닌 것 같다고 일단 병원부터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잠 좀 많이 자고 쉬면 나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쉬어서 좋아질 게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피로가 오래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 손에 이끌려 결국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동네 내과에서는 여기서 약 먹어서 될 게 아닌 것 같다고 소견서를 써줄 테니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뭔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날 저는 아내와 함께 큰 도시 대학병원으로 갔고 이런저런 검사를 한 뒤 검사 결과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병원에서는 담관암이라고 했습니다. 담관암이 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에는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을 옮기는 관이 있는데 그 관 상피세포에 암이 발생합니다. 담관암이 발생하면 간을 절제하는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인데 이런 말씀드리기 안타깝습니다만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수술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항암 치료가 유일한 방법인데 항암 치료라고 해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보는 쪽이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 아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얘기를 듣고 있더니 의사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수술해주세요. 이거 다 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당신도 아파야 된다고, 당신도 고통스러워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한테 미쳐서 남편한테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너무 힘든 시간 보내다 이제 겨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암이라니요. 수술을 못 해주신다니요.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제일 비싼 약 쓰시고 제일 비싼 기계를 써서라도 수술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수술비는 다 낼 수 있으니 우리 남편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차마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듯 죄송합니다 하시더군요.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로 내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나한테 약속한 거 기억하지? 당신 약속 지킬 거지? 나 배신하고 다른 데 가지 않을 거지? 응? 대답해봐. 약속 지킨다고 대답해.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 지키겠다고 안 떠난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눈에 맺힌 눈물을 얼른 닦아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나 당신 살릴 거야. 내가 어떻게든 살릴 거야. 의사도 포기했는데 아내는 저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담관함이 뭔지 밤잠을 설쳐가며 찾아보며 공부했고, 병원에서 치유 못하면 자연 치유라도 하자며 아내는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가자고 했습니다. 차 소리 들리는 데 말고 바람 소리 들리고 산새 소리 들리는 곳에 가자. 암은 스트레스로 생긴다는데 자연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자연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면 반드시 좋아질 거야. 우리 최대한 빨리 시골로 가자. 저는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아내에게 절망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시골로 아주 간단한 짐만 들고 이사를 했고, 약을 타야 할 때만 도시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누가 몸에 좋다고 하더라 하는 것은 어떻게든 구해서 저에게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진통제로 버텼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통제로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괜찮다, 괜찮아질 거다 얘기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내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양복을 꺼내서 다리미로 다리고 평소에 잘 입지 않은 원피스를 꺼내서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결혼 사진 찍으러 가자. 결혼 사진? 응, 우리 결혼식도 안 올리고 지금껏 살았잖아.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결혼 사진 한 장 없잖아. 나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화장도 받을 거야. 당신도 머리 손질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 사진 찍자. 그래서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러자, 사진 찍으러 가자 했지요. 우리는 산골을 벗어나 읍내로 가서 사진 석 장을 찍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저와 아내 각각 독사진 한 장씩. 아내는 사진을 보며 사진 너무 잘 나왔다고 액자에 넣어 걸어둬야겠다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아내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진 찍으러 가자고 할 때 생각했죠. 이번 사진이 내 인생 마지막 사진일 것이라고. 이 사진이 내가 죽은 후 사람들 앞에 놓여질 영정 사진이 될 것이라고. 사진을 찍고 온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하루를 100년처럼 살자. 사람이 안 하던 걸 하면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간대. 하루를 100년처럼, 열흘을 1000년처럼 살면 나중에 눈 감을 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100년처럼 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자꾸만 힘이 빠지고
몸이 가라앉네요.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겠지요. 이렇게 가는 줄도 모르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네요. 부디 내가 떠나는 날엔 아내가 너무 아파하지 않길, 그리고 먼 훗날 저승에서 만나는 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